그때가 브레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평생 학습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때 학습이 돼요. 커튼 뒤로 공이 사라지면 굴러갈 땐 대충 보다가 공이 사라지는 저 포인트를 그 장소를 한참 빨리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 연결되죠. 내가 불편하면 울면 된다는 거. 애 발가락에다가 줄을 매갖고 저쪽에다 딸랑이를 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놀라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동에게는 놀라움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동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놀라운 게 아니고 놀란 반응. 애들 막 경기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서 놀라워하잖아요. 그게 놀라움이 아니고 그거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존 반응. 그러니까 그건 딱 각인이 돼버려요. 뜨거워 딱 맞으면 이렇게 되잖아.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아동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 양육 과정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임신 10달 하고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곧장 유아기 그게 언제냐 하면 대략 젖을 띄는데 60까지 한 6개월이거든요. 한 1년 정도 젖을 떼잖아요. 그때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아동 하면 3살, 4살 해갖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 정도 요때는 거의 다 상당히 많이 확립되고 있고 돼버린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브레인 관점에서 그거는 뭐냐면 탄생 후 태어나서 2년까지 더 구체적으로 1년 반 사이 태어나서 1년 사이에 일어나는 10달 태어나서 1년 사이에 일어나는 첫돌 때까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때는 아직 말도 못 배우잖아요. 그때가 브레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평생 학습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때 학습이 돼버려요. 그때 학습하는 것 중에 크게 3가지가 고무림에 태어나서 1살 내로 확립되는 그게 뭐냐면 사라짐에 대한 걸 습득해요. 애들이 사라짐에 대한.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애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엄마잖아요. 엄마가 있다가 눈에 안 보이면 거기서부터 형성되는 그 사라짐이 뭐냐면 그게 이제 결국은 더 깊이 보면 연속하고 불연속에 대한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아주 어린 유아들 심리학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공을 이렇게 커튼이 있잖아요. 저 커튼 있잖아요. 그래서 큰 공을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튼 뒤로 공이 사라지면 굴러갈 땐 대충 보다가 공이 사라지는 저 포인트를 그 장소를 한참 빨리 본다는 거예요. 물을 수도 없잖아요. 말도 못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비디오로 찍어 분석을 해보면 애들이 어떤 현상이 연속됐다가 사라지는 거 그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첫째 발견했어요. 두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인과를 배워요. 거의 인과가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 인과라는 게 언제 배우느냐 하면 거의 생후 한 3개월 이후부터 그게 시작돼요. 태어나서 곧장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과는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인과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인과가 있고 생리적 인과가 있고 심리적 인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부터 먼저 배울 것 같아요? 인과의 법칙을 갓난 애들이 습득을 하는데 그 습득을 한다는 게 뭐 개념으로 습득하는데 이거 조금 달라요. 그냥 조건 반사처럼 그걸 딱 습득을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걸 결합시키는 그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물리적 결합이 있고 물리적 인과가 있고 심리적 인과가 있고 생리적 인과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심리적 인과는 맨 나중에 배울 것 같잖아. 그렇죠? 아니요. 심리적 인과를 먼저 배워요. 애들이 시했어. 그럼 기지개가 젖을 거 아니에요? 볼일을 봤어.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상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걸 알잖아. 엉덩이가 축축하든지 뭐가 불편하다는 개념까지 없겠죠. 개념이랑 약하니까 아직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저 밑에 축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울어버려요. 안 울거나 안 울어요. 주로 90% 우는 거예요. 울면 엄마가 애가 기저귀에 갈아주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뭐라 했어요? 딱 1가지밖에 없어요. 울어버려요. 그러면 배고프다는 거는 위가 비었다든지 어떤 생리적 인과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생리적 인과가 딱 일어나면 곧장 표현하는 거는 딱 1가지. 울어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우는데 봤더니 엄마는 항상 찾잖아요. 기저귀가 젖었는가를 찾아보고 엄마들이 항상 애가 왜 우는지를 항상 민감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건 없으니까 우리 애가 배가 고프구나 해서 젖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엄마는 내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니까네, 운다는 거는 심리잖아요. 내가 우니까네 내 어떤 내 몸의 상태에 대한 정신적 프로세스, 브레인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운다는 운동 출력이 나갔더니 희한하게 어떤 큰 사람이 와서 기지개를 갈아주고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 연결되죠. 내가 불편하면 울면 된다는 거. 울면 뭔지 모르지만은 엄마가 와서 해결해 준다. 연결이 됐죠. 우는 거는 원인이잖아요. 엄마가 우는 건 결과잖아요. 원인하고 결과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우리 삶의 유일한 시기가 거의 바로 유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거는 심리적 인간을 먼저 배웁니다. 심리적 인간을 배우고 나서 생리적 인간은 내 몸에서 곧장 일어나니까 딜레이 타임에서 곧장 알게 되는 거죠. 생리적 인가,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불편한 걸 지각하지 못하면, 감각하지 못한다면 생존을 못하죠. 그건 본래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심리적 인가 과정을 통해 갖고 엄마라는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리 상태,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플 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심리적 상태가 원인이 돼 갖고 엄마라는 사람이 와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하고 결과를 맨 처음에 연결하는 게 심리적 인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심리적 인가 개념을 알았다라고는 그 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개념은 좀 더 뒤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우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인과적으로 엄마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오는데 애가 울었는데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오면 애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모든 인과 과정에는 바로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많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결합하는 거니까요. 엄마의 행동과 내 울음하고를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애들이 세 번째 배우는 인과, 원인과 결과의 연결은 바로 뭘 하느냐면 저거요. 물리적 인간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과학자들이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애 발가락에다가 줄을 매갖고 저쪽에다 딸랑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발가락을 툭 치면 딸랑이 울잖아요. 그런 줄로 연결됐을 거는 물리적으로 연결됐죠. 그럼 내가 툭 발을 움찔거려 보면 딸랑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내 운동 출력, 내 발가락 움직이는 거하고 청각으로 오는 요 두 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끊어도 애가 그 효과가 있는지 발을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끊으면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연결했을 때 들고 요 인간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명예해졌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을 울렸는데 딸랑이 소리가 한참 뒤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을 틱 했는데 딸랑이 소리가 곧장 안 들리고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럼 다른 인과가 연결돼 버리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인과라는 거는 인과의 법칙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발의 그 브레인에서 운동 출력이 나가는 운동 출력하고 이 청각의 감각 작용이 브레인의 어느 곳에서 만나야 돼요. 이 두 개의 시냅스가 두 개의 뉴런이 간단히 모델링하면 두 개의 뉴런이 가깝게 동시에 거의 인접한 시간에 적어도 1초 이내로 2, 3초 넘어가면 어려워요. 1초 이내로 쫙 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개념이란 말을 함부로 안 쓰잖아요. 이건 조건 반사에 해당돼요. 애가 울었는데 엄마가 오잖아요. 심리적 인과라 그랬죠. 엄마가 좀 더 늦게 오든지 엄마가 안 나타나고 다른 강아지가 온다든지 하면 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과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인과도 우리 브레인이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브레인은 뉴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뉴런이 어떻게 해야 인과관계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는 거는 목청을 울리는 운동이잖아요. 소리를 만드는 울음을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오는 거.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귀로 듣는 청각하고 엄마가 왔을 때 시각하고가 결합해야 돼요. 이걸 처음 밝힌 게 1950년도인가 러시아의 파브로브. 이게 그 유명한 조건 반사로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파브로브의 조건 반사예요. 그걸로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위대한 연구 결과예요. 너무나 단순한데 그게 바로 어떻게 했냐면 개한테 고기를 이렇게 냄새 맡게 하고 종을 울린 거예요. 그리고 알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한참 지나갖고 고기를 안 주고 종만 울려도 침을 흘렸죠. 그럼 고기를 주면 무조건 침을 흘리잖아. 그걸 무조건 반사해요. 무조건 반사는 우리의 본능, 우리가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고기를 주면 후각이 작동을 하죠. 후각이 냄새를 작동한 뉴런하고 그 다음에 침을 흘리는 이 침샘을 움직이는 그 자극이 운동이 침샘도 운동하고 관계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러면 그 후각하고 운동 누런, 침샘 운동 누런이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결합을 하는데 자, 요게 고기에 맛 좋은 냄새. 그다음에 요게 침샘을 이렇게 갈래끈처럼 쫙 해갖고 침을 분비하게 하는 운동 누런. 요게 두 개가 요렇게 요거 두 개는 거의 결합이 돼요. 항상. 그런데 요거에 고기의 냄새를 맡게 하는 요 고기는 무조건 결합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자극이요. 고기에 냄새를 주면 침을 흘려요. 그런데 요거다가 종소리는 이거 훈련하기 전에 종소리 올려가지고 침을 안 흘리잖아. 그게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반사예요.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하게 프로프해야 돼요. 무조건 반사라는 건 항상 일어나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극만 주면 추가로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종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소리는 추가로 다른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세요. 고기 향기를, 고기 냄새를 맡게 하고 종소리를 늦게 치면 안 돼요. 2, 3초 내로 종을 울리면 요거 고기 후각 누런, 요게 침샘 운동 누런이 원래 잘 붙잖아요. 근데 요거에 그 종소리 청각 누런이 요렇게 결합을 하죠. 요 청각이라는 자극 조건이 붙죠. 이제 여기 노벨상 받은 이론이 뭐냐면 요거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붙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무조건 고기 냄새, 무조건 침 나오죠. 무조건으로 이렇게 붙다 돼 있어요. 그냥 붙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다가 고기를 제시하고 거의 동시에 종소리를 울려주면 요 종소리가 바로 요 종소리가 청각이잖아. 다른 누런이 필요하다. 다른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 그러면 요거 후각에 가는 신경세포 하나, 운동에 가는 신경세포 하나, 그 다음에 청각에 가는 신경세포 하나.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후각하고 청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침을 흘렸죠. 흘렸는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뭐가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후각을 없애고 청각만 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안 되잖아. 종소리만 울려가 침을 흘리는 게 아니잖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근데 종소리는 원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종소리만 줘갖고는 침을 안 하니까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조건이 무조건 조건. 그게 바로 후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세 개의 뉴런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비밀이 뭐냐 하면 요 세 개를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1, 2초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고기를 냄새를 맡게 하고 그런 종소리를 하면 요거 하나만 해도 침을 흘리는데 덤으로 종소리를 해주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때 요게 가까워진 형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제거를 해도 종소리만 주면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소리만 줘도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걸 간단히 보면 안 돼. 내가 반복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 반복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봐야 돼요. 어려워 이게. 의외로 생각해 보면. 이걸 저도 브레인 한참 공부하고 나서 옛날에는 그 중학교 책에도 나올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브레인 한참 공부하고 나서 전율하듯이 야 이건 진짜 중요한 이론이네. 이건 노벨상 한 개가 아니고 노벨상 서너 개를 줘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네. 다시 보세요. 종소리 울려갖고는 침을 안 흘려요. 그건 알잖아. 근데 고기를 주고 종소리를 흘리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인데 이 조건에 뭐냐면 고기를 주고 고기 냄새를 맡게 하고 이 3초 내로 종소리를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운명이에요. 이게 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브레인 과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together firing, 함께 발화를 하면 together binding,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흥분을 해야 동시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각하고 이 종소리 청각이 동시에 흥분을 해야 운동 출력하고 동시에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라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시간 범위가 얼마냐면 이 3초 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진행하는 사람이 악수를 한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10초 후에 손을 내밀면 악수가 안 되잖아요. 고기를 내서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2, 3초 후에 고기를 하면 이거 티가 안 나잖아요. 이해됐죠? 바로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인사를 하든 악수를 하든 요게 적어도 1초 내에 내가 손을 내면서 원인을 제공했죠. 그러면 그 결과가 와야 되죠. 그게 3초만 넘어도 내 원인에 대한 결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이. 그래서 그걸 딱 맞는 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타이밍. 그래서 아까 우연을 이야기했는데 우연을 터치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생후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 하면 출생 후 이게 거의 한 3개월 내에 일어납니다. 대략 한 3개월 정도면 뭐가 가능하냐 하면 맨 처음에 바로 연속 불연속에 대한 뭐 그냥 인가로 보면 안 돼요. 인가는 나중에 오기 때문에 개념도 아니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일어난다 보면 돼요. 연속 불연속의 사라짐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사라짐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라짐. 갓난아이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뭐냐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이 말을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많이 발음하는 것 중에 의미적으로 뭘 발음을 많이 하냐 봤더니 또 분석을 해보면 호언이라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1살, 2살 요때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뭐가 연속됐다가 갑자기 사라짐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인가를 학습해요. 이 인가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 종류가 바로 뭐냐 하면 생리적 인가, 그 다음에 물리적 인가, 그 다음에 심리적 인가. 먼저 배우는 건 이거 먼저 자동으로 아는 거는 유전적으로 생리적 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 그 몸이 아는 거, 생리적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게 심리적 인가를 안다. 그래서 울음으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울음은 내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울음을 하면 바로 엄마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기죽이 알아주고. 근데 영어는 연결이 엄마하고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적 인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물리적 인가는 바로 뭐냐 하면 애들이 바로 시각하고 청각, 바깥 시각, 청각을 통해서 외부 사물을 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 학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원형 소리 지각이 일어나요. 원형 소리의 원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생후 7개월 때, 6에서 7개월 정도입니다. 생후 7개월쯤에 일어나요. 전 세계 동일해요. 이거는 많은 실험을 했어요. 원형 소리가 뭐냐 하면 바로 소리의 범주화 과정이 일어나요. 이 소리의 범주화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게 특히 경상 사람이 R하고 L 발음이 구별 안 되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어른도 그렇고 애들 구별을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7개월 이전은 R과 L을 구분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 측정해 보면. 그런데 7개월 딱 지나면 왜 구별을 못하느냐 하면 이 R과 L을 하나의 원음으로 하나로 묶어버려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R 발음 부르는 거 그 발음이요. 그러니까 R과 L이 구분 안 되는 하나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이 범주화가 일어난다. 그래 뭐냐면 RL에 해당되는 어떤 소리 음가가 딱 하나로 디파인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범주라 그래요. 범주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RL을 처리해갖고 바로 청각의 범주가 일어나요. 청각 소리의 범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각의 범주도 일어나요. 자, 예를 들면 애들한테 집을 그려보라면 이렇게 그려요.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맞잖아, 얘들아. 집이 이렇다 맨날. 근데 놀랍게도 꽤 많은 애들이 여기다 뭘 그려주나 하면 이렇게 꿀뚝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 꿀뚝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릴 때 동화책을 보면 돼지 삼형제 머리 보면 꿀뚝이 나오잖아요. 그때 갓난아기 때 어릴 때 보잖아요. 그때 보는 이 꿀뚝을 범주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거의 없는데 동화책에 나오는 꿀뚝을 돼지 삼형제 쪽 하는 거 꿀뚝을 범주화를 해버린 거예요. 바로 해갖고 꿀뚝을 시각적 범주화를 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꿀뚝이 있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도 지금 태어난 애도 동화책을 보고 이 시각적 범주화를 하고 나면 그 패턴이 평생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시각의 범주화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 보이원인데 여기서 일어나요. 이쪽에서 하척두엽에서 바로 시각의 범주화가 일어나요. 그럼 청각의 범주화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요쯤입니다. 여기서 청각의 범주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범주화가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소리 원음이 있고 나면 우리 그다음에 뭐냐면 액센트를 학습해요. 그럼 여기 바로 뭐냐면 지역과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나라 같으면 얘기 드릴게요. 나이 들면 한 60이 돼도 간혹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오랫동안 살잖아요. 60이 되면 내가 또 통화를 해보면 금방 조금만 통화해도 이 사람 전라도 사람 알아요. 액센트 붙이는 게 달라요. 경상도 사람들은 액센트를 주로 좀 뒤쪽에 많이 붙여요. 근데 전라도 사람은 앞쪽에 붙여요. 그래서 액센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그 어릴 때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아주 어릴 때 들으면서 그때 형성된 액센트가 거의 평생 안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일종의 이 범죄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액센트가 되가 사투리의 액센트를 이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인가는 원인과 결과의 결합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 연결의 가장 핵심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모든 거 다 놓쳐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인과 과정은 관계가 우리가 인과 관계잖아요. 관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관 관계가 있어요. 수반 관계는 뭐냐면 뭐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있으면 항상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있으면 이거 있으면 항상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마라. 신발끈은 이거 하고 외밭하고를 하면 인과관계 없잖아요. 왜 따물라고 하는 거 아닌데 뭐 다 알잖아 그런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그럼 인과관계는 뭐냐면 이게 원인 같으면 반드시 이 원인에 의해서 촉발돼 갖고 이 촉발돼서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만약 요렇게 딱 돼 갖고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됐는데 요게 있는데 요렇게 항상 나오는데 연결이 안 되고 나올 수 있죠. 그걸 뭐라 하냐면 우연히 그랬다 그러잖아. 애꿎게도 그렇게 됐다는 말 하잖아요. 요럴 때는 뭐냐 하면 이걸 수반이라 그래요. 그냥 수반했을 뿐이지 인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원인이 이렇게 왔으면 결과가 요 뒤에 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뒤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결과면 이게 원인인데 이 상관이 뭔지 몰라요. 이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촉발을 했다는 거예요. 야가 촉발인데 이게 바로 인간의 감각의 시각이든 청각이든 이게 인과관계 되려면 이게 수초 이내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악수, 그다음 인사, 삼생하면 금방 알아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요. 상관관계는 예를 들면 반비례 관계도 상관관계예요. 뭐 하나는 계속 증가하는데 다른 쪽은 이거에 따라서 어쩌면 계속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요.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따져볼 수 있는데 우리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하면 바로 이 관계야. 왜냐하면 이 관계가 다른 말로 이 관계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 이 관계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습은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애들한테 오르릉 까꿍 할 때 엄마가 오르릉 할 때 애가 늦게 까꿍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다 배우는 거야. 이게 이제 비디오에 나왔고 애들이 언제 말을 배우고 감정을 배우는가를 이 비디오가 출연하면서부터 이걸 이제 이렇게 이 실험실에 해서 촬영을 해가 딱 봤더니 그전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걸 보냈는데 가장 핵심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오르릉 딱 했을 때 엄마 오르릉 할 때 애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까꿍 이렇게 해주면 둘이 하나씩 웃잖아요. 웃는데도 동시에 웃어야 돼요. 거의. 애가 웃는데 엄마가 멀쩡하게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이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학습의 다른 말이 바로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관계를 학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밝힌 게 바로 파브로 조건반사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개가 있으면 이게 고기를 합시다. 고기 냄새가 이렇게 났어요. 더 빨리 할게요. 그럼 고기 냄새를 맡으면 무조건 하고 이 운동 신경세포가 이렇게 해갖고 침이 나와요. 운동성 세포입니다. 이 침이 나와요. 그래서 고기 냄새, 그럼 이게 뭐죠? 빨리 이게 후각이요. 후각을 제시하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러기 때문에 이 고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개한테서는 무조건 자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운동성 세포가 여기 있어요. 하는데 만약에 이 종을 쳤다 해봅시다. 종 소리 울려도 침 흘리나? 안 흘리죠. 안 나오지 당연히. 자, 그런데 이게 진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게 뭐냐 하면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제시하고 그러면 고기만 하면 무조건 파이링 하는 거 알죠? 네, 침을 흘렸어요. 고기 냄새 침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때 동시에 여기다가 종소리라는 이거는 자 무조건 그다음 조건을 준 거예요. 이걸 모델로 그리면 고기 냄새 세포를 이렇게 합시다. 고기 냄새 세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놀랍게도 또 한 세포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종소리를 한 눈은 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하고 이 종소리가 적어도 2, 3초 내로 거의 한 뭐 척도 따라 달라요. 1초 내로 제시가 됐을 때 되고 이거 당연히 요거 하나만 더 흘리는데 이거 두 개 주면 다 같이 흘리지. 자, 그러면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노벨상 받은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고기를 안 주는 거야. 이제 알죠? 고기를 안 주고 자 종소리만 울리는 거예요. 울렸더니 바로 여기에 침샘 누런이 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이때 원래 있었는데 여기는 자극이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 점성을 표시해 줄게요. 요 흔적이 남아 있어 갖고 야를 유도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결합입니다. 결합 법칙인데 뭐냐면 함께 여기서 보자. 함께 흥분했잖아요. 전개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together firing 하면 together binding이 돼버린 거예요. 함께 바인딩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야가 야하고 결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야 덕에 야가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를 제거해도 그 다음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파브로브 조건 반사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걸 조건 반사라고 하고 이 조건 반사 과정을 바로 인간의 학습이라고 해요. 모든 동물의 학습이라고 해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다시 돌아오면 바로 인간 학습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이 과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두 이 과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브레인적으로. 중요하죠? 놀랍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 되고 요 종소리는 그 후로 이제 학자들이 이거는 종소리는 조건 자극이다. conditioned stimulus. 조건 자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요거에 1초 이내라는 이게 바로 뭐죠? 타이밍이죠. 그래서 타이밍은 뭐냐 하면 우연을 포착하는 능력이에요. 타이밍이 운명인 거예요. 바로 우연이 들어오잖아요. 자극을 제시하고 이게 사실은 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젯밤 꿈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낮에 이렇게 전신을 놓고 산책을 하는데 어떤 딱 보잖아요. 어떤 딱 보는 순간 어젯밤 꿈이 딱 나타날 경우 자주 보죠. 그럼 바로 어젯밤 꿈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 근데 그 현상이 며칠 지나면 안 되잖아. 하루 내에만 가능하잖아. 그때 타이밍은 하루 내까지는 가능해요. 딱 하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너도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고기에 흔적이 이 흔적이 남아있는 동안은 바로 그때 누가 지나가 주면 바로 이 흔적이 다시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의 학습, 기억을 불러오던 모든 학습은 궁극적으로 시냅스의 결합인데 이 시냅스의 결합이 조건 결합이 있고 무조건 결합이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이 중에서 왜 인과 법칙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인과 법칙은 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무조건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인과 법칙은 무조건 타이밍을 만족해야 인과 법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과 법칙에 있는 것만 무슨 말이죠? 인과관계에 있는 것만 오직 학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 학습할 수 없죠. 떨어진 우연이잖아. 인과적으로 연결된 짧은 시간에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만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자연에서 모든 게 인과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인과적인 구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레인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그래서 우리 뇌는 brain is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프리스톤의 그 논문에 나오는 문장인데 브레인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인과 기술이에요. external world causality가 뭐냐면 외부 세계의 인과 구조를 표현형 전사체유다.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의 외부의 인과 구조를 바로 DNA에서 RNA로 전사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브레인은 외부의 세계의 인과 구조를 흉내내는 머신이다. 우리의 뇌는
외부의 인과 구조, 외부의 인과 구조를 바로 모델링 한다 그래요. 모델링해서 원래 인과 구조를 모델링해요. 외부의 인과 구조. 외부에 있는 모든 게 인과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인과 구조로 되어 있는 그거를 모델링을 해서 이 뇌의 이 모델링에서 외부의 인과 구조의 모델링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예측이에요. 그래서 뇌는 브레인은 예측 기계입니다. 놀랍죠? 왜?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인과라는 게 요 타이밍, 여기 수초 내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상황이 좀 다르게 하는데 여기 어떤 거는 1초 이내에도 일어나야 되고 그 타이밍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아사를.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대화에 중요한 거 많은데 뭐 경청, 뭐 호응,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오랫동안 지난 한 1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경청일까? 호응일까? 그 중요하긴 한데 난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다고 본 거예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대화는 탁구 경기 같은 거예요. 내가 공을 쳤는데 1초내로 안 받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말을 천천히 하라, 그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올라왔는데 난 그때 본질이 아니라 봐요. 가장 본질은 대화는 말을 빨리 해도 되고 느리게 해도 되고 뭐 심지어 온 것들 다 해도 되는데 가장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타이밍을 맞춰라는 거예요. 저쪽이 빠르면 나도 빠르게 해주고 저쪽이 느린데 내가 혼자 빨리 하면 수다쟁이 되잖아. 저쪽이 느리면 나도 느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대화는 뭐냐면 바로 다르게 하면 이족 경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게임 해봤잖아요. 두 애가 이렇게 하는데 요 다리를 매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빠르다고 이기면 안 되잖아. 같이 가야 되잖아. 타이밍. 그래서 이 대화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정서를 교류하잖아요. 정수 교류도 타이밍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운명이다. 연애 사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연애 그 상곡선, 감정 이렇게 밀당을 할 때도 그 타이밍이 핵심이잖아. 꽃을 선물해야 될 때 모든 게 타이밍이잖아. 타이밍이. 그리고 대화는 매 순간 타이밍을 맞춰주는 탁구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타이밍이 탁탁탁탁 맞았을 때 바로 타이밍이 가장 극도화됐을 때 우리는 효율이 정보든 정서의 효율이 극도화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이쪽에서는 고대 그리스, 고전기 때 그리스에서는 뭐가 최고로 이게 딱 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타이밍 딱 맞고 효율이 올라가는 그때를 아르테라 그래요. 아르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 적절한 거 뭐 있잖아요. 그때 자기의 그 능력이 극도화되는 그런 상태. 그걸 아르테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떻게 고대로 가면 이거 말로 가고 어디 멀리 가야 되잖아. 그럼 길이 있잖아요. 길에 대한 길을 걸어가는 가장 최적의 경로.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도덕이라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도자가 길하고 관계 있어. 길로자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그 길에 최적화된 야산을 가면 안 되잖아. 길이 없는 데 가면 되잖아. 길로만 효율적으로 단련을 하는 데서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아르테라는 개념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가장 그 핵심 요소가 최적화된 타이밍. 자기 능력을 최적화된 그 리듬을 갖고 표출할 수 있는 그걸 바로 타이밍이에요. 대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톤이에요. 목소리 톤이에요. 목소리 톤이 뭐 낮으면 좋다. 뭐 낮으면 일반적으로 좋죠. 확률적으로. 근데 꼭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떤 경우도 항상 적용되는 게 몇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타이밍은 항상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아동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사실은 바로 언제냐면 1년 내로 다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게 4살, 5살이 아니고 1살 반. 요게 언제냐면 아까 했죠. 액센트를 배울 때가 1년에서 1년 반, 1년 6개월 다 끝나요,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저 밑에까지 기본적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게 그때 형성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때 그 형성된 게 어릴 때는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형을 나눌 때. 거기에 그때 대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아기의 학습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은 어떤 다른 동물보다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늙어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잖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 운동 학습을 보면 또 다 학습이 운동 훈련도 학습이잖아요. 운동 훈련 보면
동물원 사자가 특별히 훈련하는 거 봤나요? 사냥 훈련 안 하잖아요. 어릴 때는 합니다. 물론 약간 그 놀이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운동학습을 예를 들어주면 다른 동물들하고 인간의 운동학습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인간의 근육, 운동학습을 단다는 근육이잖아요. 네. 근육인데 근육이 이제 운동의 출력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우리 인간의 근육은 몇 달만 안 써도 금방 퇴화돼 버리죠. 헬스장에 가서 1년을 몇 개월 들어도 두 사람 하면 다시 리셋돼 버리잖아요. 원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물은 안 그래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곰이 겨울 잠을 자잖아요. 겨울 잠을 몇 달을 자는데 몇 개월을 자도 일어나. 우리 같은 몽골 잠드잖아. 우리가 다리를 안 쓰고 침대에 누워갖고 한 4, 5개월 있으면 걷기도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못 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곰은 봄이 있다고 하고 동면에 겨울 잠을 딱 끝나고 나면요,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처음에 그 볼일을 봐요. 그 숙변을 본다 그러는데 그 항문을 막아요. 이 변이 딱 막고 있다가 그걸 딱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화 시작이 들어가요. 그때가 딱 막고 있어요. 그 딱 보고 나면 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도 그 다음부터 바로 사냥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할 수 있잖아. 곰이 근육이 퇴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의 근육은 몇 개월만 안 쓰면 1년 훈련했던 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까? 그게 굉장히 단점이잖아요. 단점인데 이거는 바로 뒤집으면 근육이 상황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언제든지 다시 훈련하도록 재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하다가 마라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단거리 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근육이 속근, 직근 다 다르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써야 되는 근육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변화하는 자기 생존 환경에 맞게끔 근육도 그때 맞게끔 그 순간에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주로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 그때부터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그 젖먹이 1살, 2살 요때는 거의 주목을 안 하잖아요. 그게 뭐하고 많이 관계되느냐 하면, 특히 2살, 생후 한 1년까지 애들이 하는 형태가 놀랍게도 지금 며칠 뭐랬어요? 존재하는 게 갑자기 사라지는, 그게 민감했고, 그 다음에는 인가를 학습했고, 그 다음에 소리나 그 형태에 대한 범주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액센트를 학습했고. 근데 그거는 다 보면 시각하고 청각하고 촉각이잖아, 대부분. 근데 애들이, 아주 갓난 애들이 눈을 뜨면서부터 하는 행동 중에, 지나가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갓난 애를 간혹 보면요, 어른들 주변의 사람 얼굴을 많이 보는 거 많이 봤죠. 갓난 애들이 그게 달라요. 한 5살 넘어가면 빤히,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 1년 전에 애들은 얼굴을 빤히 보는데 그 얼굴 가릴 때가 있잖아요. 낯선 얼굴 보면 얼굴 피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 애들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죠. 차이가 나죠. 그게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살 미만에 태어나서 한 1년 때까지 애들은 타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봐요. 많이 봤죠, 그거. 타인의 얼굴을 왜 볼까요?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어릴 때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고 타인을 통해서 매 순간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외부 세계를 보고 이런 거는 나의 자아가 발견된다 이러잖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어요. 그러면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개념은. 근데 사실은 보면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갓난 애들이. 그래서 어른을 보면서 뭘 만들어 가느냐 하면 감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감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아주 어린 넘어지면 애들이 곧장 울지 않아요. 엄마를 얼굴을 봐요. 그럼 엄마가 찡그려 울어요. 근데 엄마가 괜찮아 하면 애가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럼 애가 이걸 울어야 될지 그냥 무시하고 일어나야 될지를 본인이 알았나요? No.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울어야 될지 무시해야 될지를 결정한 거죠. 만들어진 거죠. 언제? 그 순간에 만들어진 거죠.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 이거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지 만들어진 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고정된 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없었냐면 맨 처음에 내 몸하고 장난감을 구별 못해요. 오마이사이언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갓난애들이 자기 발가락을 빠는 거 본 적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장난감을 빨아요. 그러니까 장난감 빠는 거나 자기 발가락을 빠는 건 무조건 입으로 가잖아. 그래서 먼저 입에 맛으로 입에 있는 이 촉감으로 세계를 탐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랑이 소리, 청각으로 세계를 탐험하는 거예요. 그 딸랑이 소리를 많이 들으면 공통 부분이 생기잖아요. 공통 부분이 생기면 소리의 원형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 구체적으로 그거는 애들이 말을 할 때 1살쯤 되면 엄마 아빠가 계속 뭐 우르렁까꿍하고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모음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전 세계 갓난애들한테 대하는 거하고 애인한테 하는 말은 콧소리를 많이 씁니다. 그게 공통이에요. 그 왜 그랬냐면 모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많이 쓰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냐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만약에 아라는 소리를 내요. 오 소리 내요. 그러면 바로 뭘 쳐다보는? 주로 엄마의 입 모양을 봐요. 그럼 입 모양은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이 아라는 소리가 엄마 동그란 입 모양을 하고 아를 했으면 요거는 동그란 입 모양 시각이고 아라는 청각이 엄마의 목소리하고 엄마의 입 모양을 결합하는 거예요. 요게 언어를 배우는 맨 처음의 단계예요. 그래서 빤히 쳐다본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혼자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는 모든 우리 호모사피엔스 갓난애들이 통과를 하는 과정이에요. 옹알이는 잘 보면요. 다다다다 바바바바 몇 마디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바바바 더더더 뽀뽀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바는 비읍하고 아죠. 그 다음 더는 뭐죠? 디귿하고 어죠. 바로 요게 자음하고 모음을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이 옹알이가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훈련하는 거예요. 단소리 다다다다 뽀뽀뽀뽀뽀뽀 모두 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단계를 거치면 옹알이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요 다음 단계가 저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소리의 범주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소리니까는 청각하고 시각을 결합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빤히 쳐다보는 쪽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운동 출력을 내보내고 나서 감정이 늦게 일어나요. 애들은. 요 조금 중요한 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청각에서 감정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 보여줄게요. 애들이 키우다 보면 애가 여러 명 있는데 한 명이 울잖아요. 울면 여기 가만히 있다가 야도 울잖아. 매미처럼 같이 울잖아요. 울고 나면 그럼 야는 원래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야는 그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감각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애는 자기의 감각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울었어요.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 없잖아. 없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갓난애들 키우는 사람들이 면밀히 바라보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애들은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이 전체를 봤더니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 발가락 끝에다가 줄을 매갖고 딸랑이를 했잖아요. 이렇게 햇빛 울리잖아요. 연결됐다는 알잖아요. 그러면 줄을 끊고 했을 때 안 들리는 조건을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겹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뭘 하냐면 자기 발가락을 빨아봐요. 그리고 자동차 장난감을 빨아봐요. 그럼 다르겠죠. 이건 자기 몸의 일부잖아요. 이 차이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들은 몸으로 직접 실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크기가 장난감에 자기만의 작아야 돼요. 작은 크기. 애들한테 곰치 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 사이즈 장난감들하고 엄마나 이렇게 대략 이렇게 인터랙션한 그 부분들 사이즈 같는데 크기가 작은 자기 크기 정도 사이즈니까 애들이 직접 감각으로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오메사이언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입으로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져본다는 거예요. 손 접촉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애들은 직접 바로 가정을 하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갓난애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탐색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하고 세계를 만져보고 깨물어보고 빨아보고
전적으로 감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내 감각이 접촉하기 딱 알맞은 대상이라는 거, 크기가. 자, 그런데 과학자도 직접 확인을 해보는데, 과학자도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증거를 찾잖아요. 과학자는 가정을 세우고 증거를 찾는데 대상이 극대거나 극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극소의 세계는 원자이죠. 원자 분자죠. 극대는 별이죠. 천체죠. 지구죠. 대륙이죠. 그러니까 극대와 극대 세계는 내 감각으로 처리되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만행령하고 현미경이 등장하면서도 본격적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사이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극대의 세계나 어마어마하게 적은 극소의 세계를 탐험하는 어린애가 바로 과학자예요. 어린애들은 자기 사이즈만한 세계를 만지고 빨고 건드리고 하면서 탐험에 들어갔고, 과학자는 이 세계가 너무 크니까, 너무 적으니까 바로 적절한 도구, 적절한 과학기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안정된 자유로운 시간, 여유 있는 시간. 갓난아이가 안정돼 있죠. 엄마가 항상 옆에 있고 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갓난아이들은 안정되고 자유로운 시간이 있으니까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탐색하는 세계가 자기만의 쪼매는 세계를 하니까 직접 터치, 감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는 뭐냐면 적절한 도구, 바로 적절한 도구가 바로 애들의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장난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과학자는 실험 도구를 갖고 놀잖아요. 과학자도 안정된 자유로운 시간을 주면 바로 어린애처럼 아동기에 그 탐색하는 모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 적절한 도구, 안정된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고 적절한 도구, 장난감이 주어지면 우리는 즉시 아동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한 소수의 이렇게 된 사람은 특별한 소수의 천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 천재란, 과학자란 뭐냐면 아동기가 다시 한 번 더 발현되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생계가 보장이 되고, 내가 어릴 때 놀았던 그 자동차, 이런 장난감이 어마어마한 과학 기기가 있으니까 마음껏 세계를 탐사하는데, 가난해도 탐사하고 바로 과학자도 세계를 탐사하는데 방법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딱 하나요. 바로 타이밍, 인과의 법칙을 탐색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바로 과학자하고 아동이 거의 같은 삶의 형태를, 세계를 탐색하는 같은 모드에 있다는 인생의 두 시기라는 걸 지금 최근에 아동 발달 이쪽 이론에서 가장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동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과학자입니다. 아동기가 다시 발현되는 게 바로 과학자. 그 엄밀히 말하면 과학자는 다시 한번 삶의 주기에서 다시 한번 아동기가 발현된 사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은 영원히 철들지 않는 어린애 같은 삶이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부 다 우리가 모든 삶의 직장이나 경제나 모든 게 이렇게 그 속에 틀이 박혀지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빠져나온 거는 안정된 여유로운 시간이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적절한 장난감 도구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동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동기에는 뭐냐면 처음으로 자연의 인과 구조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인과 구조는 바로 원인과 결과가 타이밍 맞게끔 1초 내로 결합이 돼주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운명이다. 이제 이게 핵심이고 바로 이 인과 과정을 바로 하는 걸 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1살 미만 애들이 바로 처음 배우면 사라짐. 이게 바로 존재의 근거잖아요. 내가 사라지면 생존이 불가능해지니까 엄마가.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바로 인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쓰는 말을 보면 맨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what이란 말을 써요. What's that? 영어로 what's that? 그게 뭐야? what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 단계로 why란 말을 써요. 이 why가 바로 그게 원인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놀라움이에요. 바로 이게 경의의 세계예요. 먼저 놀라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면 뭐냐면 how의 세계예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계가, 자동차가,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브레인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걸 보면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뭐냐면 예측을 해요. 그런데 모든 예측이다 설명이나 궁극에 지향하는 마지막 건 바로 제어입니다. 이 제어 단계가 how예요. 예측은 바로 원인을 알아야 예측하는 거죠.
원인은 이게 why 단계. 그 다음에 설명은 일단 놀라워야 뭐든 설명하고 싶잖아. 이걸 뭐냐면 설명 충동이라 그래요. 그게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4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뭐 설명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야. 왜 설명을 하고 싶어지느냐 하면 놀라웠으니까. 만약에 이거 길 가다 다이아몬드를 봤으면 놀랍잖아요. 그럼 설명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본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워스 세계라는 거야. 이게 바로 놀라움의 세계. 놀라움이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주냐면 제어까지 간다는 거야. 우리를 생존하게끔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맨 처음에 what's that, why, how 이 단계로 발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바로 이게 뭐냐면 타인의 심적 상태가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려 해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타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대화의 성패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톤을 항상 낮출 수는 없잖아요. 달라지는데 이건 항상 작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화의 가장 핵심은 경청도 아니고 뭐 공감도 아니고 대화의 가장 핵심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서 타이밍이 원인과 결과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학습이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 조건 반사가 그런 관점에서 진짜 노벨상을 몇 개 줘도 너무나 단순한 실험인데 인류를 바꿔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은 결국은 바로 이 타이밍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해지잖아요. 예측하는 머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바로 타이밍이 운명이다.